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 가정주부이자 이제 18개월 된 예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새 가족이 단란하면서도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간혹 이런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실패로 끝낸 경험이 있어서예요. 저는 지금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자그마치 5년간의 힘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힘들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행복을 꿈꾸면서 짝꿍과의 미래를 계획하는 게 대부분이죠.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결혼은 제가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쉽게 놓지 못했던 건 저예요. 저 또한 이혼 가정에서 자랐던지라 결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 없이 유지한 결혼 생활을 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전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받고 협의 이혼해줬습니다. 이혼한 후 한동안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혼 후 3년 시간이 지나니 상처도 희미해지고 저에게도 점차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살만해졌던 그 시기에 이혼한 전 남편이 느닷없이 저를 만나자길래 억지로 그 인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 놈이 자기가 큰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주연아, 나 대장암이래. 수술도 하고 항암도 했는데 얼마 못 산다 그러더라.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당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어.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그 인간이 들어달라던 마지막 소원.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요. 이후 예전 시모와 전 남편이 돌아가면 연락을 하길래 저는 연락처를 차단해버렸고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찾아와 제게 들어달라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결혼할 때 저의 나이는 고작 25,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고 전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연애는 1년가량 했고 대학 졸업 후 그 사람 가게에서 취업 전 잠시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났지만 저 그 사람의 멋지고 자신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대학가에서 술집을 운영했는데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 잘난 면이 없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4년제 대학 졸업해 알바 전전하다가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자취하면서 돈 버느라 늘 쪼들리고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집안 뒷받침에 비해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돈 버는 일을 했고 사업을 여럿 벌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씀씀이도 좀 컸고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근본도 없는 집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제껏 돈 대준 줄 알아? 네 고집대로 하겠다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 대신 결혼하는 그날로 우리 집에서 너한테 하는 지원은 다 끊을 줄 알아라. 돈이고 뭐고 이제 다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해. 엄마, 결혼은 내가 좋다는 여자랑 하라면서요. 주연이 나한테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잘할 여자예요.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잘할 여자는 저런 애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
왜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다 마다하고 저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애를 말이야. 저를 뻔히 앞에 두고 저런 말을 하시니 참 민망하기도 하고 서슬퍼런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인사하러 갔을 때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도 다 끊겠다고 하셨고요. 그 사람은 제 앞에서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거나 둘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건 아닙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말 잘 듣고 마음대로 휘두를 여자가 편해서 저를 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결국 어머니가 결혼 허락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수에 안 맞는 결혼 시켜주는 거 알면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그나마 악착같이 살아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우리 집은 너희 집처럼 근본 없는 집은 아니야. 내가 적어주는 날짜 기억하고 있다가 때 되면 챙기도록 해. 아직 네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만 내가 자식놈을 어찌 이기겠니? 그놈 성격 만만치 않은데 네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 허락하는 거다. 내 아들이지만 어지간한 여자가 감당 못할 성격이니 네가 잘 구슬려가면 살아. 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사는 걸로 받아주신 거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저 살림 잘하고 돈 열심히 모아. 알겠니? 그래도 저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에 감사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저더러 근본 없는 집 딸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긴 했습니다. 제가 근본 있는 집 딸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셨어야 하는 건데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한 건 제 잘못 아니니까요. 차라리 저더러 뚱뚱하다거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하셨다면 더 나아지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듣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저 그 순간 한 번 넘기면 저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악담을 하는 분이 결혼 후라고 저에게 잘해줬겠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시댁 반대 이겨먹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부터 삐걱거려서인지 결혼 후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필 결혼하자마자 남편 가게가 영업정지를 먹고 석 달을 쉬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했고 저는 그 사람 카드값을 300만 원 물어준 것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월급이 200 간 넘긴 금액이었지만 열심히 저축하면서 남편과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왔고 제가 간단한 살림만 해왔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영업정지는 사실상 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결정을 반대할 만한 명분 같은 건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이라는 걸 믿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자기 카드를 쓰면서 저에게 매달 카드값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좀 부족한데 한 200만 원 정도만 해줄 수 있어? 200만 원? 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동안 썼던 게 누적돼서 그런 거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번 달만 부탁 좀 하자.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은 매번 제 월급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마 원래 쓰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자란 돈을 저한테 요구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은 남편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렸고 가게 임대료와 각종 지출은
어찌 감당을 하는 것 같았지만 당연히 모자라는 돈이 생겼겠죠. 그럴 때만 다 제가 충당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5달, 거의 반년을 버티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반년이지 그때 생활비 제 힘으로 충당하느라 금세 2천만 원이 넘게 빚까지 졌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영업장을 차리고 난 후 다행인 건 사업 수완은 있어서 돈은 부족하지 않게 벌어오긴 했습니다. 물론 시댁 지원 못 받고 혼자 사업 자금 충당하느라 빚을 내긴 했지만 둘이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술, 담배도 좋아했지만 원체 씀씀이 크기가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옷, 자동차, 컴퓨터 등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데 저는 거의 아이 쇼핑이지만 남편은 가서 늘 몇 개는 삽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브랜드의 옷을요. 티 한 장에도 30만 원이 넘는 걸 몇 벌을 사고는 한두 번 입고 안 입습니다. 몰랐는데 남편은 백화점 VIP더라고요. 연 3천만 원을 백화점에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쓰고 있는 핸드폰은 사업상 필요하다며 3개를 쓰고 무엇보다 타고 다니는 차가 2대인데 전부 외제차입니다. 결혼 전에는 허세가 심한 거라 생각 못했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면허가 있지만 운전을 안 하는데 남편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 외에 자동차 모임도 가집니다. 거기 나가는 사람 10명 중 9은 남편처럼 돈 씀씀이가 큰 사람들이라고 짐작이 가더군요. 너무 돈을 많이 쓰니 불안했고 결혼했으면 재정 상황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잔고를 물어보면 남편이 화를 낸 적이 많아요. 여보, 당신 씀씀이 보면 대체 뒷감당은 어찌하려는지 싶어서 걱정돼.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모르고 있잖아. 이쯤 되면 우리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정확히 재산이 얼마가 있는 거야? 내가 감당할 만큼 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내가 돈 보내주는 걸로 맘 편히 살면 되지. 남자가 하는 일은 왜 걱정하는 건데? 그래도 돈 벌 때 나중을 생각해서 모을 줄도 알아야지.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해서 맛이 없다며 거의 외식을 했고요. 집밥 먹자고 해도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합니다.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주말에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은데 친구들 만나면 거의 남편이 계산합니다. 돈 있는 사람 주변에는 똥파리 꼬이는 거 아시죠? 남편 주변에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려는 사람만 있었어요. 심지어 거절도 잘 못해서 친구들에게 돈도 몇 번 빌려주고 못 받은 적도 많습니다. 저더러 결혼 전에는 자기 내조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지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타고 다닐 텐데 그냥 돈 좀 있는 기집애랑 결혼할 걸 그랬나? 그때는 너 어리고 예쁜 거에 눈 돌아가서 그런 거 생각을 못했지 뭐야. 남편 말을 들으면 진짜 제가 돈 없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활비를 줘도 늘 불안했습니다. 뭐랄까, 결혼해서 생활이 안정된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3년째가 넘어가면서 주위에서는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며 묻기도 했는데 실은 남편과 각방을 쓴 게 한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왜 아이가 안 들어서냐며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매번 하셨고요. 남편은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철부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했지 아이를 갖거나 우리 가정을 어찌 꾸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늘 불안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모으는 거 없이 버는 족족 쓰기만 하니까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 월급만큼 가져다 줘도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얼마 못 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또 한 번 장사를 말아먹고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고 다니던 차도 전부 팔았어요. 본인이 쪼들리니까 가지고 있던 시계며 신발이며 골프채며 팔아서 급전 마련에 급한 빚을 충당하더군요. 그나마 결혼 초반에는 제가 책임질 큰 빚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은 수입이 끊겼고 모아놓은 돈으로는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듯 했습니다. 신혼 때 제가 남편 카드값 대주고 생활비 하느라 대출까지 받았던 때가 떠오르면서 문득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돈이 없는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보게 된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일을 손에서 놓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은 전부 말아먹은 사업 뒷감당으로 쓰더니 몇 달 동안은 자기가 저질러온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집에 처박혀 게임을 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오면 하루 종일 먹은 것들 하나도 안 치운 채로 수북히 쌓여 있었고 청소 빨래는 당연히 신경도 안 썼어요. 저한테 툭하면 돈을 달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돈 좀 있어? 나 100만 원만 줘봐. 급하게 메꿀 게 있어서 그래. 100만 원? 그 큰 돈이 왜 필요한 건데? 당신 100만 원도 없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야? 줄 거야 말 거야. 너 그동안 내가 생활비 준 게 얼만데 그거 전부 다 쓴 건 아니지? 나중에 일하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지금 돈 좀 해줘. 급하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한테 안 준다고 고집 피울 수 없는 노릇이라 일단 몇 번 주긴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매달 생활비에 공과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남편도 음식 장사는 안 하겠다며 다시 가게 자리를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돈도 빌리는 것 같았고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PC방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늘 사업이 잘 될 수만은 없는 거 아실 겁니다. 돈 걱정은 안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서 고전하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은 그 시점부터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서서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인간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사행성 도박을 하다가 돈을 3천만 원 넘게 날려먹었더라고요. 그것도 가게 월세 낼 돈이랑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전부 다 썼다는 겁니다. 저한테 돈을 달라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해서 제일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장 가게 월세 낼 돈이랑 이것저것 해서 500만 원만 달라는데 제가 무슨 돈 달라면 나오는 ATM기도 아니고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사업을 2번 말아먹기도 힘든 일인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도박에 손을 대? 이럴 거면 끝까지 나는 모르게 했었어야지. 감당 못할 정도로 일 저질러 놓고 또 나더러 수습하라는 거야? 난 그런 돈 없어.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일단 월세하게 이번 달만 돈 좀 줘. 그 돈은 내가 2달 안에 해줄게. 당장 지금 1년 넘게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 먹고 자고 하는 거 몰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 집에서 공짜로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 집 명의 내 명인 거 몰라? 그런데 내가 생활비까지 너한테 줘야 해? 너도 돈 벌잖아. 뭐? 그래서? 내가 생활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 정말 잘못 본 것 같아.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나야말로 그래. 너 말고 나 좋다는 돈 있는 여자들 다 마다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다. 정작 내가 도움 필요할 때는 전혀 너는 도움이 안 돼. 제가 돈 없다고 버티자 남편은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부수더군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니까
저는 집에서 뛰쳐나가는 것으로 싸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털어놓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실까봐 절대 말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하듯 일러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외줄타기 하듯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은 급기야 집에도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야간 알바를 격일로 쓰고 교대로 하겠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래도 말아먹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 지켜봐 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여자들 촉이 참 비상한 게요. 남편의 행동이 뭔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외모에 신경을 쓰던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 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묘하게 들떠 보였고요. 외박하고 들어올 때는 여자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배어있기도 했어요. 설마 했지만 제가 남편들을 밟을 수도 없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 사생활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 여자가 있는 건가 심증만 갈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더니만 한다는 말이 우리 이혼하자. 너도 나랑 사는 거 힘들잖아. 5년을 살았어도 애도 안 생기는 거 보면 너랑 나랑은 뭔가 안 맞는 게 맞아. 너는 이제 고작 30이고 나랑 헤어져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위자료는 줄 테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했으면 해. 뭐? 이혼? 이혼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쉽니? 대체 이유가 뭔데? 당신 혹시 여자 생긴 거야? 저는 짐작 가는 대로 물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안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치고 새 출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여자밖에 더 있나요? 의심은 했지만 막상 이혼 요구까지 당하고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당신 짐작한 대로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대신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오피스텔 명의 이전해 줄게. 나랑 5년 산 걸로 그 정도면 보상이 될 만하잖아? 소송이니 뭐니 골치 아프게 나오지 말고 애도 없는데 깔끔하게 헤어지자. 당신은 참 모든 게 쉽네. 나는 당신한테 대체 뭐야? 그냥 집안일 해주고 밥 해주는 여자였네? 그냥 가정부였어? 당신은 뒤치다꺼리 할 여자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였나 봐. 여자 생겼으니 꺼지르란 말을 어쩜 그리 당당하게 해? 내가 그런다고 바로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혼 안 해주면 너만 괴로울걸? 어디 한번 해주지 말고 버텨봐 그럼. 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는 거 버티다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 놈 말대로 괴로운 건 저더라고요. 남편 놈은 5년간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한 대가라며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과 결혼 초반에 매매한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해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할 돈도 없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결혼 생활 망친 걸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지쳤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너무 지쳐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그냥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얼굴도 모르는 상간녀와 같이 살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질투조차 나지 않고 체념이 되더라고요. 이혼한다고 양가 부모에게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가 떨어지길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우울증과 수면 장애까지 앓았습니다. 1년이 넘게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요. 아마 남보기에는 덤덤하게 이혼한 것 같아도 저는 속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잊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당한 걸 못 갚아줬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지고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막말 들었던 것, 남편이 돈 내놓으라며 막대했던 것, 나중에는 여자까지 있다며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던 게 매일 밤 선명하게 떠오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내가 당한 걸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더군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서서히 기억도 흐려지고 복수의 마음도 무뎌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온전히 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도 시작했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하잖아요. 늘 혼자 지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의외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며 조심스레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전부터 얼굴은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이혼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을까봐 늘 경계를 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그 사람에게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쉽게 열렸습니다. 전 남편과 달리 수수한 외모가 말수가 적은 타입이었고 일 때문에 대화를 몇 번 했을 때 차분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것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무슨 죄냐며 행복해질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그 사람 말에 마음을 돌렸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지는 3년이 흐른 시점이었고 저도 3년 전과는 성격도 외모도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고요. 미래까지 약속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평온한 일상에 재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데없이 3년 전 이혼한 남편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것도 번호가 바뀐 제게 연락이 안 되니 회사로 연락을 했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버렸는데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주연아,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너 회사 근처야.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연락한 이유가 뭐야? 너랑 이혼하고 되는 일이 없더라. 네 생각 많이 했어.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빚이라도 갚겠다는 거야? 위자료 받은 걸로 됐어. 이미 끝난 사이 더 이상 주고받을 거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며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차마 이혼한 전 남편이 괴롭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회사 앞에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자친구를 부를 생각으로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는데요. 3년 만에 본 그 인간은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가 수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악에 바친 마음으로 3년 전 못다한 말을 퍼볼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이상하게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말문 막혀버린 저를 보더니 그 인간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이상하게 변해서 놀랐지? 할 말만 얼른 해. 나 보자고 한 이유가 대체 뭐야? 실은 나 1년 전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해서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이야. 여기저기 전이까지 돼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진단받은 바람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네.
이러면서 갑자기 입고 있던 옷옷을 걷어 올리더니 배꼽 옆에 인공 항문 주머니를 보여주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저도 적잖이 놀랐지만 아프다는 사람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열심히 치료나 받을 일이지 왜 찾아온 거야? 아무래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 거 지금 벌 받나 봐, 주연아. 나 혼자 투병하는 거 너무 힘들어. 힘들게 버티고 있긴 한데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죽을지도 모른대. 뭐? 당신이 아픈 건 당신 사정이지. 나한테 당신 병 걸린 말은 왜 하는 거야? 너 좋다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한테 간병하라고 해. 나한테 와서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해? 나 암 걸렸다니까 바로 짐 싸서 나가더라.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아. 요즘은 옛날 생각이 유독 많이 나더라.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당신한테 부담이라는 거 알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 더 주면 안 될까? 오늘 그 얘기하려고 왔어. 내가 남은 시간이 많이 없거든. 3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 죽을 날 받아와서는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프다는 건 안 된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병에 걸린 게 제 탓도 아니고 3년 후 느닷없이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많던 없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래? 병 걸린 건 안 됐지만 그건 당신 사정이지. 설마 당신 같이 살던 여자가 도망가니까 당신 병수발할 여자가 필요해서 온 거니? 공짜로 병수발 해줄 여자 찾는 게 아니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병수발이라니. 나는 그저 아프고 나니까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야. 당신한테 못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부터라도 다 갚아주고 싶어서 그래.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해. 마지막은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찾아온 거라고. 지나간 일은 내가 전부 사과할게. 정말 진심으로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들어줘라. 늦었지만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나랑 같이 살아줄 거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인간을 보는데 잠시나마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날아가 버리더군요.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랍니까? 그 사람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병수발 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었으면 사과만 하고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같이 살아달라는 미친 소리는 안 했어야 합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아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당신이 살아달라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았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알겠다. 울면서 불쌍한 척 뉘우친 척하면 내가 불쌍해할 줄 알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감성팔이야? 뭐? 나랑 살 때 제일 마음 편했다고? 나는 당신하고 살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 간병인이 필요한가 본데 다른 데 가서 찾아. 나는 당신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야. 당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잘해주는 남자도 옆에 있으니까 제발 남의 인생에 초치지 말아줄래? 네 장례식은 가줄 테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말하는 동안 눈만 동그랗게 뜨고 보더니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눈치더군요. 그거 보니까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에게 속사포처럼 퍼부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황당하게도 뜻밖의 사람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엔 예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예전 시모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 보니 도저히
괴롭힘이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확실히 해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3년 전 저 이혼할 때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저에게 아무 말 안 하던 시모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근본 없는 집 딸이라고 반대하셨던 양반이고요.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보같이 어처구니 없는 말 듣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예전 시모는 예전에 꼿꼿함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들 암 투명하는 거 신경 쓰느라 염색도 안 했는지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저를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전 며느리는 3년 전보다 건강해지고 예뻐졌는데 자기 아들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이 아마 배알이 꼴렸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사과의 말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전 시모가 처음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너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잘 지냈니? 하긴 내 아들이 위자료 준 거랑 오피스텔 받은 게 얼만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겠네요. 일단 앉아라.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너 찾아왔었다며? 얘기 듣고 내가 복장이 터져서 왔어. 너 다 죽어가는 애한테 꼭 그렇게 말했어야 하니? 내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다가 너를 찾아간 건 줄 알아?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아줌마, 우리 이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남남된 지 오래된 사이에 다 죽을 때 돼서 온 사람을 그럼 받아주라고요? 대한민국 여자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근본 있는 집 며느리 얻으실 것이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화를 내자 예전 시모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화내려고 온 건 아니야. 부탁을 하러 왔으니 좀 들어다오. 너도 들었겠지만 우리 아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더 이상 쓸 항암제도 없고 뼈까지 천이 된 상태라 외출도 힘든 상태야. 너도 봤으니 얼마나 말랐는지 봤을 거 아니니. 너랑 만나고 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래도 너랑 5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좀 있어줄 수 없겠니? 결국 그 인간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예전 시모에게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줌마가 이러니까 아들이 그 모양으로 살다가 결국 병까지 얻은 거예요. 아줌마 이러고 나 찾아올 시간에 아들 간병이나 잘하세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병과 나오는 건 힘든가 봐요? 저랑 아들 병과 나오는 거 나눠서 하고 싶은가 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사이고 저는 아줌마 아들 다시 볼 이유 전혀 없어요. 저 2번 말 안 해요. 오늘 이후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 결혼할 사람한테도 말할 거고요. 망신당하고 싶으면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예전 시모는 눈이 더 커지더라고요. 뭐? 너 채혼한다는 거니? 세상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꿰찼어? 너도 참 대단하다. 이혼한 지 벌써 3년 넘었어요. 제 잘못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죄도 아닌데 그럼 평생 저는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줌마 아들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년 만나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남자를 꿰차다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들은 죽을 날 받아놨는데 제가 잘 살 것 같아서 배 아프신가 본데 세상 일 주는 대로 받는 거 아시죠? 남의 가슴에 칼 꽂은 거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 간병이나 잘하시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에게 한마디 사과의 말이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돌아서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시모는
자기 아들 때문에 상처받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자기 아픈 아들만 가득해서는 어떻게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옆에 붙여놓고 싶었던 거죠. 결혼 생활 운운하며 제 동정심을 자극하고 싶었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나 엄마나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혼 3년 지난 마당에 이런 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흥분하며 난리가 났었어요. 진작에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같이 나갔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그때는 나한테 말해. 다시는 그딴 식으로 너 못 찾아오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다. 너 전 남편 연락처 나한테 줘. 내가 직접 연락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낫겠다. 다음에 그 인간들 또 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버려. 알았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아마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죽을래 받아놨다더니 무서운 겁도 없고 염치도 없어졌나 보더라. 암튼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예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대차게 일가를 날렸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재혼하겠다고 한 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 후 그 인간들 전화번호 전부 차단해버렸고 다행히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네요. 지금은 저도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소식은 몰라요. 아마 그때 병이 깊었으니 죽었을지 모를 일이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저에게 남은 자기 인생을 같이 하자고 한 부탁 안 들어준 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인과응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나한테 상처 주더니 죽을 병 걸렸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운명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그런 순간에도 저를 우습게 알고 찾아와 자기 남은 삶을 기다려 했던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는 지금의 남편과 예쁜 딸이 있으니까 저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리고 가여웠던 저는 이제 그만 보내주려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잘못 선택했고 톡톡히 그 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똑똑하게 이혼하신 분들 사연 들어보면 제가 참 바보 같긴 하지만 저는 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라 믿으며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